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소래 감독 오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만 넘으면 본전을 향해서 얼마까지 더 나아가야 될까요? 아직 한 2만 남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네. 이제 19일날 VOD가 풀리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빚쟁이를 탈출해보고자 노력 중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영화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독립 장편 영화들이 최소일 때 한 2억 정도, 그 위에 조금 드는 경우는 있는데, 이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을 저렇게 찍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이제 비용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려 6억 가까이 들었고요. 여기서 영화 속에서 보시면 이제 성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배우이자 자신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겸한 어떤 이제 영화를 찍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도 배우 하신 적 있으시죠? 영화의 성진과 비슷한 건 외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영화에도 본인의 또 많은 개인 돈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할머니가 하셨으면, 어머니가 하셨으면 한 대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슬쩍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부가판권이라고 불리는, 예전에 그렇게 불렀는데 VOD나 OTT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은 감독들이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현실은 있는데 여건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저번에 이 자리에서 이제 이미란 감독, 딸에 대하여 감독하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는 이걸 경험하고 싶지 않다. 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걸 2번 하는 건 너무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에게도 좋은 기회가, 더 큰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요. 편하게 또 여러분들 질문 받아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보통 뭔가요? 장소년에 대해서. 영화 내적으로 매번 궁금해 하시는 게, 그 통장의 돈은 어떻게 됐냐. 이거는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해외 영화제에서도? 네네. 해외에서도 항상 그 고모의 돈이냐, 누구의 돈이냐, 성진이는 그 돈을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곤 합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라고 짐작을 해야 될까요? 영화상에서는 한 5천만 원 중반대, 그리고 그 이후도 여러 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진이 들춰보지 않으므로 유추하지 않는, 어쨌거나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돈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자면 결혼 자금으로 유추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성진이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성진이의 몫으로 남겨둔 돈. 근데 그것이 실제로 고모의 돈인지 아닌지는 관객의 믿음에 달려있지 영화 내부의 진실은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기도 한데, 사실상에 이제 영화가 지워버려 놓고 있는, 여러분께 맡기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금액도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되고, 돈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감독님과 저와의 첫 인연은, 제가 이제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일 당시에, 전주영화제는 장편도 상영을 하지만 단편 경쟁 부분이라 그래서 단편을 상영하는 섹션도 있어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했을 때였었죠. 그때가. 네, 졸업 작품들과 실습 작품들이었습니다. 네, 그때 성인식 100일이라는 작품을 전주영화제에 이제 출품을 해서, 이제 단편은 제가 이제 전 프로그래머였었고 예심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혀 요즘 보면 무슨 관리, 공천개입 이런 게 너무 심한 사회여서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전혀 프로그래머가 개입할 수 없어요. 그 예심위원들이 그건 결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식하고 100일이라는 영화가 그때 냈는데 아마 단편 예심위원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다른 이제 분이 이 영화가 괜찮은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영화제만 해도 한 많을 땐 500편에서 800편 가까이 단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정된 기간 동안에 예시위원들한테 그것이 분할이 돼서 선택이 되는 때는 약간 케바케예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결국 안 됐다라는 얘기 이후에 이 영화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우연히 이제 다시 받아서 보게 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미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한 예시위원들이 결정하신 영화들도 다 좋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영화에서 그러면 단편에는 이제 경쟁 부분도 있지만 초청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초청 부분에 충분히 틀을 만한 영화가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성인식에는 지금은 꽤 유명해지셨지만 그 공민정 배우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그 당시에 이제 공민정 배우가 또 많은 독립 영화들이 또 나오던 시기이기도 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영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되게 백일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성인식이 더 대중적인 느낌이 있지만 백일이 갖고 있는 어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었어가지고 그 영화들을 상영을 하면서 이제 초청을 해서 오셨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네, 뭐 대부분 프로그래머와 감독들이 많이 만나는 자리는 극장 아니면 술자리입니다. 저희는 술자리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장손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을 들었고 보기도 했었는데 영화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단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 느낌은. 단편들은 훨씬 더 모던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공간도 그렇고요. 대부분 서울이나 이런 공간들, 일상의 공간들에 더 가깝고 장손에서는 영화를 보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지역 혹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도심으로부터 뭐 그런 공간들이기도 하고 호흡도 달랐어요. 성인식 백일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롱테이크가 있는 영화들이 아니기도 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또 있는 장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훨씬 더 모던하게 또 찍혀져서 제가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건 왜 단편하고 이 다른 장편으로서 할 때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고 느껴지는데 직관적으로는 이 선택을 했는지가 사실은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궁금했던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단편을 만들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찍다 보면 사실 뭐 림 같은 경우는 3박 4일 만에 찍어야 되고 성인식도 뭐 프리부터 촬영까지 뭐 한 달밖에 안 되고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든 시간이든 되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 정도 제가 꼭 하고 싶은 것만 해보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었다면 장소는 좀 더 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알지 못해요. 오히려 관객들이 말씀하실 때 그런가? 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지금 프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대구 단편 영화 대구에서 제 단편 상영을 했었을 때 저희 가족들도 다 오고 아주 많은 한 50명 정도 지금이랑 비슷한 관객들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앞에 앉은 관객분이 근데 감독님 영화에는 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나요? 제 단편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단편 때까지는 저는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다 보니 아버지를 대면해야 됐고 아버지를 대면하다 보니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제 뭐 장손이 제 내밀한 삶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저를 마주하는 과정이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좀 더 아버지의 세계 그리고 겉으로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지점에 직면해야 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림은 이제 사실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영화 아카데미에서 마치 어떤 테스팅처럼 이제 만들었던 작품이긴 한데 이 영화는 완전히 뿌리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함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끊임없이 그 근원이나 뿌리에 대한 질문은 초기작부터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 성인식 보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모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안에도 결국 담겨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들의 가족의 현재 상태를 이루고 있고 엄마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딸이 결정하려고 하는 것, 대학원을 갈까 말까 갖고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 뿌리를 향해서 가고는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하면서
다시 단편을 봤을 때 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00일에서도 결국에는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에 관한 또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 부분이 감독님한테 되게 근원적이거나 여전히 좀 대면하기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이야기 작가이다 보니까 그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재생돼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아닌가, 마치 회귀하는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어떠신지. 그 프로님 말씀하셨던 거를 듣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이상희 배우님이 이제 제 단편들을 보더니 약간 애착 관계에 집착하거나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 제가 선뜻 동의하진 않지만 굉장히 곱씹어 볼 만한 어떤 이야기 아닌가? 이게 연인이든 가족이든 부모 관계든 되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 관계에 고민하는 지점이 되게 제가 되게 집중하는 부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장손에서 보면 남자들끼리는 다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성진이하고 성진이 아버지도 보면 택시비 내줄 때부터 중간중간에 뭐 사진, 뭐 영정사진 비슷한 걸 요구 받았을 때도 그렇고 계속 성진이는 거부를 하고, 마찬가지로 아버지나 특히 이제 아버지는 엄마한테 더 투덜대긴 합니다만, 그 성진이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하고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거나 잘 말을 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는 어머니하고는 대부분 아들과 어머니는 다 살갑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감독님 어떤 현실적인 느낌의 투영이기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뭐 아들의 관계, 장손에서는 그렇게 더 살갑게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 서로 인정투쟁의 장이기도 하고 서로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더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색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저는 사실 아버지랑은 관계가 또 많이 회복이 됐는데도 또 오늘 원래 서울 올라오시려고 하다가 또 저랑 또 언쟁을 벌이고 또 안 올라오셨는데, 그런 거 보면 매번 가까웠다가 멀어졌다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저랑 사이는 사실 되게 좋은 편이긴 합니다. 아버님도 이제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랑은 조금 다르죠. 아버지는 또 뭐 제 아버지는 실제로 그렇게 학생 운동을 하신 적도 없으시고 대학을 나오시지도 않으셔서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건 또 전통적인 가족들의 형태이긴 한데, 조부모 세대가 손주에 대한 사랑은 어디나 다 애틋한 것 같거든요. 저희 집 아빠도 그랬던 것 같고, 그건 또 왜 그럴까라는 게 뭐 많이 느꼈던 것이고 사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장손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또 질문하게 되는 게, 왜 할머니는, 그리고 할아버지는, 뭐 손녀도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손주만 보면 그렇게 애틋하거나 챙겨주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영화의 제목이 장손이어서 뿐만 아니라 이건 도시의 가족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대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다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건너가서는 마치 엄청난 내리사랑처럼 한없이 좀 퍼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장소에서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쓰시면서도 뭐 실제 경험이 투영되기도 했었겠지만 이렇게 인물을 써도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30년 전만 했으면 아마 태근은 이 집안의 어떤 미래를 짊어진 마치 성진 같은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부모님의 기대에 또 부응하지 못하고 뭐 시대에 휩쓸림 또 혹은 태근의 선택에 의해서 부모님의 기대와는 또 좌절되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승필, 이 기대하는 집의 장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성진이 할 수 있을 거란 기대, 한 세대가 미끄러지는 경험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어릴 때는 저도 대가족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되게 유아적인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버지보다 날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확신하셨던 거예요? 네, 그건 저 확신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할머니가 되게 맛있는 음식을 저한테 안 주고 아버지를 주기 위해서 빼돌려 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난 배신감.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또 투영이 됐나?
그런 경험들이 할머니가 선풍기를 아들에게 틀어준 장면처럼 나의 무의식에 작동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가족관계 얘기는 뭐 사실은 각자의 경험들이 어떻게 투영되는가, 그리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진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영화적으로는 뭐 이 영화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진짜 멀리서 찍었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을. 요즘 잘 안 찍는 기법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90년대 유럽 영화만 해도 저런 식의 롱테크의 거의 익스트림 롱쇼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의 이 정도 화면에서도 거의 점처럼 보이는 순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면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동시대 영화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이제는 이게 뭐 그리스의 혹은 뭐 타르코프스키의 뭐 테오 앙겔로프로스의, 아니면 예전에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 같은 한국 영화들이 있긴 합니다. 그것도 과거의 가족을 다뤘던 그런 영화들이 있긴 했지만, 확실히 그게 좀 인물감을 주기도 하고, 전 다른 관객분들한테도 궁금했던 게, 그런 화면을 볼 때는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그냥 풍경화 보는 느낌으로 보셨나? 아니면 그 안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서나 감흥을 받았을까라는 게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제 감독님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설계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단편을 보신 관객분들도 아실 거고 또 프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찍었던 단편들은 대부분 좀 인물 위주의 영화, 캐릭터 위주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항상 어떤 결핍감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영화에서는 인물뿐만 아니라 풍경까지 조망한다라는 것, 결국 그리고 관객의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 그리고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졸업 이후에 의도치 않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빨리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방 안에서 그런 생각만 하고 지냈는데, 2018년도 19년도인가요? 저는 프로님 잘 아시겠네요. 그 아빠스 키아로스팀 유작 24프레임을 봤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뛰어난 영화 작가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만든 영화라는 것이, 영화란 결국 이미지와 사운드 그 두 개구나. 별거 없구나. 그 안에서의 그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감흥을 주고, 그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자유롭게 해주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번 영화는 되게 롱샷이랑 인물의 뒷모습을 되게 잘 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키아로스타미 하면 한국에 많이 소개됐던 영화들 중에서는 뭐 지그재그 3부작의 두 번째, 세 번째 영화인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나 올리브 나무 사이로에서도 뭐 가까이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전체 그 코케 지역의 마을의 풍경들을 다 담으면서 이들이 지진을 겪거나 어떤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실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보통 풍경을 다루거나 그것을 이미지와 사운드로만 다루는 영화들에서 또 유념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것만 보여주면 좀 심심하니까 어떤 역사적 현실이라든가 지진과 같은 어떤 격변의 재해나 사고 같은 것들을 풍경에 전면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그걸 한 축에서 계속 끌고 당기는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물론 할아버지의 어떤 대사나 아버지의 대사들을 통해서 이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을 겪었겠구나, 혹은 뭐 초반에 보시면 할아버지가 베트남에 간다고 하는 그 이제 딸의 그 집안을 두고 왜 공산주의 국가에 가느냐라는 것들은, 이 할아버지가 옛날 세대의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또 어떤 같이 잠을 잘 때의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대화들이 흘러나오긴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담긴 담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히 담지는 않았거든요. 생각보다는. 그것도 되게 고민됐던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또 여러 세대들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 영화를 만들 때 제 욕심 중에 하나가 개인의 미시사에서 어떻게 하면 거시사로 확장되는 방식일 것인가. 그거는 좀 위 선배들, 제 입으로 말하면 좀 민망하지만 어쨌거나 일본이나 혹은 대만의 아트하우스 영화들, 그리고 루키노 비스콘티 영화들, 뭐 허샤오시엔이나 허샤오시나 에드워드 양이나, 제가 본받고 싶은 어떤 작가들의 지점들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까,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오지아시로 영화가 정치적으로 아주 거세되는 영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전 그러니까 오지 영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오지 영화 중에
꽁치의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전 그 영화를 보면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소름 끼치지만 그 태평양 전쟁 전으로 천황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 아쉬움이 막 느껴져요. 그게 너무 절절하고 슬프고.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게 거의 나오지 않는데도 정치적으로 저는 그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장손 또한 정치적으로 입 밖으로 꺼내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런 지점으로 사람들한테 묻어있는 흔적들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역사를 끌어오는 방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증언 혹은 그 사람의 신체에 남긴 흔적들로 영화적으로 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허샤오시엔 얘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오즈야스지로는 정치적으로 보면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들을 띠고 있죠. 동경 이야기도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 되게 끔찍한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이제 한국에서는 통용되거나 해석되지는 않긴 합니다만 뭐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는 영화인데 예를 들자면 허샤오시엔의 동년왕사 같은 경우에도 뭐 라디오나 뉴스 릴 같은 걸 통해서 지금 뭐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든가 그 당시에 뭐 이런 장면들이 정보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뉴스리나 여기서 보면 미디어적인 어떤 반영이 전혀 없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그런 영화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초고에는 사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감독으로서 뭘 하고 싶다라는 개인의 노골적인 욕망? 근데 그것이 되게 과할 때 얻어지는 어떤 역겨운 지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점에서 저는 그러면 윗세대 아버지, 할아버지는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세대로서 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제 시대는 그것을 비워두고 싶었습니다. 뭐 제가 MZ 세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성진의 세대에서는 그것이 아직 마치 뭐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든 그런 것 또한 어떤 하나의 편향된 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성진의 세대에서는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야만 이 영화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뭐 30년, 100년 뒤에도 만약에 이 영화가 살아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연출자로서의 어떤 욕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공격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적 공간이 대구 경북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MZ 세대로서 그걸 비워두고 싶다라는 건 한편으로 도망치고 싶거나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영화들이 그것을 호명하는 것은 어쨌든 그거를 담는 것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좀 클리셰처럼 보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밖에 없거나 그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도 한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거세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 담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더 많이 했었거든요. 영화 보면서. 네, 그런 뭐 비판이란 비판 아니면 그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진이 주저함이나 혹은 감독으로서 연출자로서 어떤 표현하는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좀 보수적이거나 주저하는 지점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만약 이것이 제가 느끼는 감각들을 좀 더 그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한다면 저는 어떻게든 좀 프로파간다적인 선전적인 요소는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영화라는 것 자체는 대중 오락 영화고 그 안에서 집중해야지 저의 어떤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제가 느꼈던 대구 유교 가부장제의 가정을 적나라하게 그리는 것만으로도 그것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비판이지 않을까? 오히려 제 의도나 제 시선이 더 들어간다면 얄팍한 영화처럼 느껴질까봐 우려 지점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딱 편히 또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오정민 감독은 또 여유롭게 또 비판적인 질문들도 잘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어쨌든 영화의 구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가 제사고 하나가 이제 장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이거 꼭 변주할 수는 없었을까? 물론 그 안에 또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또 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가족들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크게 틀은 제사와 장례인처럼 보이지만 또 출산이라고 하는 누이의 출산도 되게 중요하게 전 보여지는 장면 중에 하나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적 사건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치하거나 애초에 시나리오를 쓸 때 제사와 장례라는 항목으로 딱 결정이 됐을 때 이게
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족을 더 이해하거나 다가가게 만들까? 물론 다 모이긴 하겠지만, 모이는 동기를 부여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대부에서도 대부 1편도 보면 그 돈꼴리오네 집안의 결혼식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 한편에서는 돈꼴리오네가 그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장면들이 서로 겹쳐져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집안의 행사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혼, 제사, 장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이 영화도 꽤나 그런 부분 전형적이기도 해서 이런 어쨌든 가족 이벤트죠. 가족 이벤트를 어떻게 또 설정했을까라는 것도 또 여쭙고 싶었습니다. 재밌는 게 제가 대부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저 혼자는 대부의 스토리를 굉장히 고전적인 스토리로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는 장손이 계절마다 한 번씩 방문하면서 벌어진다라는 형식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있었고 그러면 왜 방문해야 되는 것들 그 연유에 대해서 만들어야 했는데 저는 어쨌거나 이 영화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 제례 문화를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가을, 겨울은 정해져 있었고 그렇다면 가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여름에 그 복잡거리던 아주 화목하던 가족들의 모습과 아주 반대에 쓰러져가는 아주 차가운 가족의 모습을 대비하는 식으로 고려해야겠다라는 큰 그런 가이드만 잡고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아까 오즈야스지로 얘기도 했고 허샤오신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들의 영화에서도 장례식이나 제사는 나오잖아요. 어떤 대단히 가족적 풍경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뭐 이전에 임권택 감독님의 축제라든가 아니면 뭐 학생부군 신이 같은 영화들도 있었고요. 뭐 일정하게 일본의 이타미주의 영화에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장례식 찍거나 제사 찍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게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장례식 끝나고 돈봉투 세는 장면들 이거는 축제에서도 되게 재밌게 나오거든요. 임권택 감독님의 그런 것들처럼 어떤 걸 써서 사실 제사든 장례식이든 딱 전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른 가족적 이면들이라는 것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뭐 보여주신 에피소드 이외에도 좀 고민한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찍고 싶었던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는 시나리오상의 고민도 꽤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전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사이에 돈이라는 괴물이 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속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축제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 영화의 2024년도 버전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이제 만들었지만 어쨌거나 근데 그 영화를 많이 보면서 어떻게 벗어날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영화는 대한민국 장례 문화를 아카이빙을 잘했고 그렇다면 난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인물의 다양한 모습들을 더 보여줘야겠다. 명감을 더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심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장례식장에서는 사실 되게 원래는 더 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더 합격적으로 찍다 보니까 많이 날라갔던 장면인데 전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이 너무 웃깁니다. 네. 장례식장에서 각자 슬픔을 위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떤 사회생활과 어떤 위계가 저는 그 화환 문화가 정말 좀 되게 별로거든요. 네, 그것이 개수가 어디가 더 많냐, 누가 더 많냐, 그리고 장례식 입구로부터 누굴 거 먼저 세울 것이냐, 그리고 그 깃발 같은 그런 것도 저는 어떤 그런 뭐 물론 그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저는 항상 뭐든 좀 삐뚤게 보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전 그런 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네. 항상 장례식 가더라도 상주가 이제 괜히 나와가지고 화환 몇 개 있는지 둘러보고 이런 지점들이 뭐 사이코패스 아니야라고 누군 생각하겠지만 그게 또 인간적인 것 같아서 귀엽고 또 어느새 막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이니까 또 기분도 좋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장례식장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장례식장을 잘 찍고 싶었는데 장례식장에 찍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장례식장이 구조가 다 비슷해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들도 다 무슨 횟집 조명 마냥
그렇게 쨍한 것도 그렇고 횟집 조명 딱 설득되는데요. 네, 그런 것도 너무 별로고 그 구조도 그렇게 재미없어서 어떻게든 조금 우리가 봐왔던 장례식장 장면 매번 똑같은 장례 장면을 피해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힘주신 장면은 어떤 거예요? 좀 피해 가면서 이건 그래도 내 영화에서 장례식 장면으로선 한국 영화사에서 남지 않을까라는 과감하게 하나 던지신다면? 뭐 모든 컷이 그렇다라고 이제 허세를 부리고 싶지만 저는 성진이 장례식을 들어온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 영화에서 모든 장면 통틀어 가장 테이크를 많이 간 게 그 아버지가 무용담을 하고 있고 성진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아버지가 일어나고 성진이가 일어나고 뒤에 있는 이제 공장 직원과 그리고 이제 금옥 할머니의 동생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테이크를 23번 갔거든요. 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카메라 동선도 있고 뭐 인물의 이제 동선들이 되게 복잡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프로님 잘 아시다시피 초반 테이크에 오케이 아니면 또 계속 깎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로 제가 만드는 것들을 만드니까 어느 순간 한 10테이크 가니까 어설프게 끝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테이크 컷이 한 2개였는데 그냥 하나만 찍겠다고 하고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100점짜리 동선과 리듬 결국엔 리듬이죠. 제가 생각하는 리듬을 찾으려고 23테이크 갔는데 끝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 장면이 좋아서가 아니라 화장실을 갈 수 있다라는 끝났다고? 네, 끝났다고 이제 엑스트라 분들도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박수 치셔서 네,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그렇게 좀 밀집된 공간,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지지 않는데 사람들의 동선 맞추는 건 진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장례식 문화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 되는 게 뭐 저도 몇 년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그때 화환을 보면서 전 화환이 웃기기보다는 그렇게 알아서들 빨리 가져가는 게 너무 웃겼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니 저들은 어떻게 나타나서 저걸 다 순식간에 끝나자마자 다 가져가고 있는 거죠. 또 미리 와서 가져가려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뭔가 좀 싫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살 때는 10만 원이지만 가져가실 때는 5천 원 주고 가져가시더라고요. 또 아마 재활용하실 것 같은데. 돈을 줘요? 예, 5천 원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가져가시던데요. 동네마다 다른가요? 예, 저는 그 기억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저기 누구지? 큰 고모. 해숙. 네. 뭐 종교적으로도 확실히 좀 차이를 두셨고 일부러 그래서 교회에 되게 성실히 나가는 인물로 묘사가 됐고 남편에 대한 부재도 확실히 또 다른 가족들 구성원과 좀 차이를 두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딱 봐도 유별나게 좀 식별되고 나중에 이제 집이 불타는 장면까지도 이어졌을 때 그 인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부여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 구조 속에서도 뭔가 좀 어떤 엣지? 각도를 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모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큰딸은 막 살인 미천이다 이런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5, 60대 여성들은 상당수 그런 삶을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숙의 이 동일시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한 거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가부장제 익숙해진 지점에서 또 성질을 안타까워하는 지점도 있으시더라고요, 관객들은. 그래서 그런 세대구나라는 감각을 저는 느꼈고 그렇다면 이 집안의 뭐 피해자란 피해자 혹은 또 반대로 보면 이 집안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싫어서 붙어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양면적인 지점들이 흥미로웠고 그럼 그녀가 왜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종교를 새로 믿었을까? 또 보면 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순간에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도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라는 생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는 아주 이건 진짜 단순화시킨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다른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속한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많은 종교적 선택 중에 또 그런 목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석은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아버지를 갈망하거나
더 그런 존재가 있기를 희망하는 또 그런 안타까움도 좀 느껴져서 그런 종교적 설정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어쨌거나 오랫동안 이 집안으로부터 희생을 해왔고 물론 혜택도 있었지만 그리고 고모부 그러니까 남편의 사고 이후에 무엇라도 이제 붙잡을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교회라는 공간, 안식을 얻기 위한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들이 전사로 느껴지게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편 영화에서 성인식 같은 경우도 모녀 관계가 이제 되게 흥미롭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세대적인 것들을 단편에서 자연스럽게 끌고 오거나 감독님의 이제 초기에 그 영화제 갔던 영화가 성대 졸업 작품을 만들었던 연지라는 단편이 또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중학생 소녀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는데 엄마랑 또 거기서 되게 단출하게 등장을 하는데 백일이 그래서 전 제일 독특했던 게 딱 거의 유일무이하게 감독님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딱 그 세대 다시 말해서 이제 20대들에 대한 국한된 세계가 나와가지고 물론 거기서 직장 내에서 노가다를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좀 더 윗세들과 그 엮이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백일을 찍었을 때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거나 좀 백일 같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젊은 세대들을 아예 현재 젊은 애들에 대한 얘기들을 찍는 것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안 해보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장편으로서. 그 영화를 찍었을 29의 오정민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고요. 물론 지금도 불안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불안하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인 시기고 그때는 저는 당장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루지 못하는 항상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는 모르는 그 불안한 연인들의 모습에 담을 때는 사실상 그거는 아주 내밀한 저의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임감이라는 것을 지기 두려워한다라는 것, 애초에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책임지기 싫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현 세대였다면 이제는 책임질 생각이 없는 게 당연한 전제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저의 고민들이었고 근데 지금 장편 혹은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저는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테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좀 더 대중적인 영화 혹은 시스템 안에서 영화를 찍고 싶은 사람인데 청춘의 얘기로서 그것을 제가 밝게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가족 얘기도 밝은 건 아니시잖아요. 네, 장손도 물론 대중 오락 영화입니다만 네, 조금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대 간의 갈등이나 그들의 관계성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싶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최근에 한국 영화 안에서 청춘 세대들이 또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적으로 또 들기도 해서 그런 질문도 드려봤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